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창피하게. 67세 시어머니 영자는 변호사 며느리 은진에게 늘 애정을 쏟았지만 손주 돌잔치에서 준비한 갈비찜 때문에 뺨을 맞았습니다. SNS에 퍼진 이 장면 하나가 며느리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 아침 서울 변두리 주택가의 작은 골목길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그 냄새의 근원지는 영자네 반찬 가게였습니다. 빨간 차양이 달린 작은 가게 안에서 67세 영자는 새벽부터 손님들이 주문한 반찬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연세도 있으신데 새벽부터 일하시면 몸 상하실 텐데. 맞은편 슈퍼마켓 주인 김 사장이 셔터를 올리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아요. 영자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시작했지만 10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한동안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호를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준호는 사법고시 공부 중이었고 영자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영자의 손맛은 동네에서 소문났습니다. 특히 깍두기와 무생채, 갈비찜은 단골 손님들이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영자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입맛을 기억했습니다. 누가 짜게 먹는지, 누가 맵게 먹는지, 누가 마늘을 못 먹는지. 그래서 같은 김치라도 손님마다 조금씩 다르게 담아주었습니다. 영자 씨는 진짜 마음이 고우시니까 음식도 맛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3년 전 준호가 드디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영자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 선서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은진,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영자는 처음 은진을 봤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키가 크고 화장은 진했고 말투도 야무졌습니다. 준호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준호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은지는 강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은진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그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전, 고등어 조림. 하지만 은지는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맛있어 보이는데 많이 못 먹어서 죄송해요.
은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싸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큰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영자는 평생 그렇게 큰 결혼식장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진의 친척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영자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영자를 아는 사람은 동네 이웃 몇 명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영자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늘 바빴습니다. 영자가 방문할 때면 은지는 항상 죄송해요, 회의가 있어서요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은진이가 원래 일이 많아. 이해해줘. 준호는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바쁘고 힘들겠지. 이해해야지. 하지만 가끔 반찬통을 가져다 놓고 돌아올 때면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영자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손주 민재가 태어났습니다. 영자는 그날 산부인과 복도에서 손주를 처음 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못 본 손주. 영자의 피가 이어진 새 생명. 민재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영자는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도 은진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산후조리원을 방문하려 하자 은진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요. 조금만 쉬고 싶어요. 영자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대신 영자는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미역국이 먹혀졌는지 버려졌는지 영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민재의 돌잔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영자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손주의 첫 번째 생일. 영자는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너무 바빠 보이는데 이번에는 좋아해 주면 좋겠네. 영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또 거절당하는 건 아닐까? 혹시 며느리가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잔치는 다르다. 손주를 위한 것이다. 며느리도 분명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6개월째 영자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고 일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지는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더 멀리 두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일주일 동안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깍두기,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용 육수까지. 모두 준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은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은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정중했지만 얼굴에는 미세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응,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준호 요즘 야근 많이 한다면서? 제대로 먹어야 하는데. 영자가 반찬통들을 들고 들어서려 하자 은진이 현관에서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은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부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앞으로는 반찬 가져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영자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찬을 가져오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반찬 갖다 주는 게 문제가 되나? 왜? 반찬이 입에 안 맞았어? 그게 아니라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다 어른이고 맞벌이 부부예요. 저희가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매번 어머님이 챙겨주시는 거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영자의 손에서 반찬통이 흔들렸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정성껏 만든 반찬이 부담이라고? 나는 그냥 준호가 잘 먹었으면 해서. 준호 씨도 이제 35살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챙겨주시면 준호 씨는 평생 엄마 손에서 못 벗어나요. 은진의 말투는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가끔씩만 올게. 가끔도 괜찮아요. 저희 집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은지는 말을 끝내고 현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영자는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영자는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무거운 반찬통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영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반찬들, 준호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골라서 만든 것들, 그것이 부담이라니. 그날 이후 영자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대신 준호에게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니? 응, 엄마. 잘 지내. 엄마는? 나도 잘 지내. 밥은 잘 챙겨 먹고? 응, 걱정 마. 짧은 대화였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통화하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옆에 있을까봐 영자는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진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은진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영자는 놀라 대답했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제가 출장을 가야 해서요. 준호 씨도 주말 근무인데 민재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영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밀려왔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며느리. 반찬은 부담스럽다면서 육아는 부담스럽지 않은 건가? 그래, 알았어. 내가 봐줄게.
영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영자는 하루 종일 민재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67세의 몸으로는 힘든 일이었지만 영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저녁에 돌아와서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서둘러 영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은지는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급하게 출장 갈 때, 준호가 야근할 때, 집 청소가 필요할 때, 영자는 매번 달려갔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손주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영자에게 한 번도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했고 당연하다는 듯이 영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준호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은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로펌에서 승진 심사 중이거든. 조금만 이해해줘. 준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슈퍼 앞에서 영자는 오랜 친구 순이를 만났습니다. 영자야, 요즘 왜 그렇게 수척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순이는 영자를 근처 분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떡볶이를 시켜놓고 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이지.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순이는 영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며느리가 함부로 대하는데 왜 참기만 해? 그래도 며느리니까. 준호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선은 있어야지. 내가 계속 참으면 며느리는 더 심해질 거야. 순이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영자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도 고마움 없는 부탁도 모두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민재의 돌잔치 날 최악의 순간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영자는 그날을 떠올리며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그날 갈비찜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더라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민재의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이미 갈비찜은 완성해 두었지만 아침에 한 번 더 데워서 맛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구수하고 달콤한 향이 퍼졌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게 익어서 젓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민재도 잘 먹을 수 있겠어. 영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갈비찜을 커다란 밀폐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보자기로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만한 한복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장롱 속에 고이 접어두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손주의 첫 번째 생일. 영자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손주를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돌잔치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큰 예식장이었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한 꽃장식이 손님들을 맞이했고 로비에는 민재의 사진들이 크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손주의 모습.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민재가 정말 많이 컸구나. 사진으로만 보다가 오늘 직접 보니까. 엄마 안에 들어가세요. 은진이가 안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홀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진의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한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홀 중앙에는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돌복을 입은 민재는 천사처럼 귀여웠습니다. 영자는 손주에게 다가가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야. 오늘 돌잔치 축하해. 민재가 영자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서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뒤에서 은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돌아봤습니다. 은진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와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응, 왔어. 민재가 정말 예쁘구나.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자리는 저쪽에 마련해뒀어요. 은지는 홀 한쪽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신랑 측 가족석이었지만 메인 테이블은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조금 서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옆 테이블에 준호의 친척들이 보였습니다. 고모, 이모, 사촌들. 모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민재 정말 준호 닮았네요. 영자 언니 건강하시죠? 아이고, 손주 돌잔치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자는 반가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손주의 돌잔치를 보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돌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민재를 소개하고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민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갈비찜 용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주방에 가져다 주고 나눠 먹을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이거 좀 데워서 손님들 드실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주방 직원이 용기를 받아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아, 갈비찜이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손주가 좋아해서요. 알겠습니다. 곧 내드릴게요. 영자는 안심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객들이 영자가 만든 갈비찜을 먹고 맛있다고 할 것입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났을 때 은진이 주방에서 나오며 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은진의 눈이 영자를 발견했고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주방에 뭘 가져다 주셨어요? 은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응? 아, 갈비찜 좀 만들어 왔어. 민재가 좋아하잖아. 은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영자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찬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돌잔치잖아. 그리고 이건 반찬이 아니라 민재를 위한. 어머님, 은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진은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 음식은 다 예식장에서 준비한 거예요. 제가 업체랑 얼마나 조율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나는 그냥 손주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라면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제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은진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저 손주를 위해 정성껏 만든 것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미안해, 나는 그냥. 이제 그만하시고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은지는 말을 끝내고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갈비찜을 치우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 테이블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일이야? 며느리가 왜 저래? 글쎄, 영자 언니가 뭘 잘못했나?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돌잔치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혼나는 시어머니. 영자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 치욕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영자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즐거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영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물컵만 바라보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돌잡이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재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였습니다. 붓, 청진기, 마이크, 돈, 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민재가 무엇을 잡을지 지켜봤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청진기를 집었습니다. 홀 안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의사 될 상이네요.
사회자가 신나게 외쳤습니다. 은지는 무대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도 민재를 안아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영자도 박수를 쳤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돌잡이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식장 직원들이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식 코스 요리였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LA 갈비, 잡채. 영자는 접시에 담긴 갈비찜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갈비찜은 주방 어딘가에 치워졌을 것입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려 했습니다. 홀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은진과 그녀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진아, 돌잔치 정말 멋지다. 너 준비 엄청 했구나. 고마워, 나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 업체 선정하고 메뉴 고르고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아까 뭔 일 있었어? 시어머니랑 얘기하는 거 봤는데. 은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말도 마. 시어머니가 집에서 만든 갈비찜을 들고 오셨어. 내가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에이, 그래도 손주 생각해서 그러신 거 아니야? 그게 문제야. 경계가 없어. 내가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계속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해. 영자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영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성껏 차려입은 한복도 단정하게 빗은 머리도 이제는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는 휴지로 눈물을 닦고 다시 홀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은진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 엄마 은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민재 돌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지는 준비한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민재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 친정 엄마 아빠.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민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지는 친정 부모님 쪽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인 자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은진의 인사말이 끝나고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진과 준호가 민재를 안고 무대 중앙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3단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는 순서였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조금 다가갔습니다. 손주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싶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민재를 향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진이 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무대 바로 앞까지 와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은진의 스트레스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하객들이 박수를 칠 때
은지는 무대에서 내려와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빨랐고 표정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은진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영자는 당황해서 은진을 봤습니다. 왜 계속 이러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나는 그냥 민재 사진 좀 찍으려고. 사진도 제가 나중에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은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진아, 진정해. 준호가 다급히 다가왔지만 은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스트레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오늘 갈비찜 사건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어머님은 왜 경계를 모르세요? 제가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미안해, 나는 그냥. 영자가 변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은진의 손이 영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뺨을 감싸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돌잔치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때렸습니다. 은진아, 준호가 황급히 은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진은 숨을 몰아쉬며 영자를 노려봤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창피하게. 은진은 소리를 지르고 돌아서서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홀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모르는 사람들.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을 목격했습니다. 영자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가 가방을 집었습니다. 준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은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영자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홀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예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영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맞은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영자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치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다니. 그것도 손주 돌잔치에서 며느리에게. 영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누군가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을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홀 안을 가득 채웠던 침묵,
수십 명의 시선.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지만 또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전화했고 결국 영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은진이가 너무 심했어. 내가 은진이한테 단단히 말했어.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은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승진 심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준호야, 영자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 전화 끊을게. 엄마,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아무하고도 통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어제 일만 생각날 것 같았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정신은 멍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손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뭐가 필요하세요? 아니, 그게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영상요? 손님은 휴대폰을 꺼내 영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돌잔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은진이 영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변호사 며느리, 돌잔치에서 시어머니 폭행이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5만을 넘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어제의 그 치욕적인 순간이 영상으로 찍혀서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리는 거 실하냐? 저건 좀 심한데. 돌잔치에서 저러면 안 되지.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길래? 영자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모두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슈퍼 김 사장, 세탁소 주인, 옆집 할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영자 씨, 경찰에 신고해야죠. 저건 폭행이에요, 폭행. 며느리가 너무 심했어요. 영자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그 영상을 본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에서 이제 영자는 돌잔치에서 뺨 맞은 시어머니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녁 무렵 친구 순이가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영자야, 영상 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며느리가 미쳤나? 순이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순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저건 폭행이야.
순이야, 됐어, 가족 일이야. 경찰까지 갈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가족이라고 때려도 돼.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습니다. 준호 친척들, 지인들 모두 영상을 본 후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10개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영상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엄마, 전화 좀 받아줘. 걱정돼. 은진이도 반성하고 있어. 엄마 꼭 전화해줘. 영자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상을 내린다고 해서 일어난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만 명이 봤고 퍼졌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15만을 넘어섰고 온라인 커뮤니티 여러 곳에 퍼졌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변호사가 돌잔치에서 시어머니를 때리다니. 법을 다루는 사람이 폭력을 쓰네. 저런 사람한테 변호받고 싶지 않다. 준호는 회사에서 견디기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로펌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상사는 준호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개인 일이지만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게 좋겠네. 은진 씨 이미지가 나빠지면 로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진아,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야 해. 은지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왜? 영상 봤어? 댓글들 봤어? 사람들이 널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머님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 내가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뺨을 때린 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것도 민재 돌잔치에서. 은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스트레스 받았어. 일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고 시어머니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만 나쁜 사람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해봐. 둘은 그날 밤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민재가 울었지만 둘 다 아기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진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흘 후 준호는 혼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들어서자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엄마, 준호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은진이를 잘못 골랐어. 그런 말 하지 마. 은진이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는 왜 그래? 왜 자꾸 참기만 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혼하려고 해. 은진이랑은 못 살겠어. 영자는 깜짝 놀라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민재는 어떡하려고? 하지만 엄마를 저렇게 대한 사람이랑 내가 괜찮다니까. 제발 민재 생각해. 이혼은 안 돼.
영자는 아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가정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영자는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갈비찜만 가져가지 않았어도, 무대 앞에 나서지 않았어도, 그냥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도,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진에게 더 큰 파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영상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가게에서 조용히 일했고 준호는 은진과 차가운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그 영상이 회자되었지만 점점 잊혀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월요일 아침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돌잔치에서 시어머니 때린 그 변호사 직장에서는 이랬습니다였습니다. 영상은 은진이 근무하는 로펌 사무실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은진이 후배 변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서류 작성하라고 가르쳤어? 다시 해. 은진이 서류 뭉치를 후배의 책상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후배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인 것처럼.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따지는 은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명백히 부당한 판결입니다. 다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판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법정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적 정의에 어긋나는 판결입니다. 은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판사가 제재를 가했고 은진은 법정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돌잔치 영상을 봤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역시 본성이 저런 거였네. 직장에서도 저러니까 시어머니한테도 저랬겠지. 저런 사람이 변호사라니 무섭다. 법정에서 판사한테 소리 지르는 변호사 처음 본다.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은진 변호사가 올랐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 폭행 변호사, 직장 내 갑질 영상까지 유출. 법조계 이미지 실추 우려, 변호사 협회 조사 착수. 은진은 출근길에 휴대폰으로 기사들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로펌에 도착하자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은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은진 씨 앉으세요. 대표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영상들 봤습니다. 이미 여론이 악화됐고 의뢰인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로펌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대표님, 그건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일단 2주간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그동안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상입니다. 나가보세요. 은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은지는 급히 짐을 챙겨 로펌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SNS에는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지인들, 심지어 친척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은진아, 무슨 일이야? 영상 봤는데. 네가 직장에서 저렇게 행동했어? 좀 심한 거 아니야? 은지는 모든 메시지를 무시하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신이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진아, 은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로펌에서 연락 왔어? 자택 대기 명령 받았어. 징계위원회 연다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친척들에게서도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그 영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준호를 동정했고 은진을 비난했습니다. 은진아, 우리 이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뭘? 우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은진이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도 서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너도 힘들잖아. 나도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은진이 소리쳤습니다. 니네 엄마가 계속 간섭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내가 왜 돌잔치에서 화났는지 생각해 봤어? 그래도 손을 들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한계가 있어. 맨날 참고 참다가 터진 거라고. 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은지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에서 은진의 과거 기사들을 재조명했습니다. 2년 전 법정에서 판사와 충돌했던 사건, 1년 전 의뢰인과의 분쟁, 6개월 전 동료 변호사와의 불화. 모두 은진의 공격적인 성격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문제적 변호사, 이미 업계에서는 소문났다였습니다.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들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은진 씨는 실력은 있지만 성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했어요. 동료들도 그분 밑에서 일하기 싫어했습니다. 언젠가 문제가 터질 줄 알았어요. 은진은 기사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모두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일주일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협회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변호사의 행위는 법조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은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돌잔치에서의 그 순간적인 분노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자는 가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장님 보셨어요? 며느리가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동네 사람들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녀는 여전히 민재의 엄마이자 아들 준호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예감했습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큰 파문이 남아있다는 것을. 은진의 자택 대기 기간 3일째,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은진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민재는 할머니 집에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을 꺼내는데 가방 밑바닥에서 낯선 봉투가 나왔습니다. 은진의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무심코 넘기려 했지만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결제 금액 850만 원. 준호는 깜짝 놀라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결제 내역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부부는 각자 카드를 쓰고 있었지만 생활비는 공동 계좌에서 관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걸까? 준호는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진이 보관하는 서류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명세서들을 꺼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준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매달 평균 600만 원에서 800만 원. 1년이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진의 연봉은 1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8천만 원 정도. 그런데 카드값만 거의 1억이라니. 명세서를 더 자세히 보니 이상한 내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남 고급바, 룸살롱, 유흥업소로 보이는 곳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자가 보낸 생활비 입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영자는 아들 부부를 위해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공동 계좌로 가지 않고 은진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고 그대로 은진의 개인 지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명세서를 들고 은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진아, 나와봐. 얘기 좀 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은진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왜? 준호는 명세서를 은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명세서를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가 물러섰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씩 뭐에 쓴 거야? 명품? 유흥? 그건 업무상 필요한 거였어.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거짓말하지 마.
여기 봐, 주말 저녁에 룸살롱. 이것도 업무야?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다른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우리 엄마가 매달 보내신 생활비 50만 원. 이게 네 개인 카드 값으로 나갔어. 우리 엄마는 우리 생활비 보태라고 주신 건데 넌 네 명품 사는데 썼잖아. 은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쇼핑이라도 해야. 스트레스?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우리 엄마 돈으로 명품을 사?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알아? 새벽부터 밤까지 반찬 가게에서 일하셔서 번 돈이야. 그 돈을 내가 하루 저녁에 다 써버렸어. 미안해, 나도 몰랐어.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고? 1년 동안 매달 받아갔는데 몰랐다고?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명세서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너 정말 실망이야. 우리 엄마 뺨까지 때려놓고 뒤에서는 엄마 돈으로 후화 생활했던 거야? 은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는 명세서들을 챙겨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이혼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야, 밤늦게 무슨 일이야? 엄마, 그동안 생활비 보내주신 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버신 돈인지 알아요. 갑자기 왜 그래? 은진이가 엄마 돈을 다른 데 썼어. 우리 생활비로 안 쓰고 자기 개인 지출로 다 썼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은진이를 제대로 못 봤어. 괜찮아, 준호야.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나 이혼할게. 더 이상 못 참겠어.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한 일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판단해. 엄마는 내 결정을 따를게. 대신 민재는 꼭 지켜. 당연하지, 민재는 내가 키울게. 전화를 끊고 준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진이 근무하던 로펌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은진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미지 훼손 및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결정입니다. 뉴스는 즉시 보도되었습니다. 은지는 침대에 누워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어느 로펌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에 준호가 퇴근하자 은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내일 이혼 합의 절차 시작할 거야. 변호사 사무실 같이 가자. 준호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은진아, 넌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런데 넌 그 참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뺨까지 때렸잖아. 그것도 모자라 엄마 돈까지 횡령했어. 횡령이라니. 그건 아니면 뭐야?
생활비로 준 돈을 내가 개인적으로 쓴 건 횡령 아니야? 은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 당분간 엄마 집에 있을게. 민재도 데려갈 거야. 넌 여기서 네 일 정리해. 민재까지 데려가면 난 어떡해. 네가 민재한테 뭘 해줬어? 육아는 다 우리 엄마가 했잖아. 준호는 민재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은진을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진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직장도 모두 잃었습니다. 단 하나의 순간적인 분노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악플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진의 계약 해지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점점 다른 이슈들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진의 삶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공식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무 정지 6개월. 법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6개월 동안 은지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은지는 매일 빈 아파트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민재를 데리고 영자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들을 보고 싶었지만 준호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지는 용기를 내서 영자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시어머니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국 은지는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진이 들어서자 영자는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저. 은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은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일어나.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앉아. 은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물 한 잔을 따라 은진 앞에 놓았습니다. 민재 보러 왔어? 내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건 준호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관여할 수 없어.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영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진아, 나는 진작에 용서했어. 은지는 놀라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서가 아니야. 은진이는 선을 넘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는 건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선 안 되는 일이었어. 알아요. 저도 알아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다 돌아오는 건 아니야. 은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 영자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재는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준호한테 물어봐. 나는 며느리가 아이 보는 걸 막을 생각 없어. 하지만 준호 생각이 다르면 어쩔 수 없어.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보는 게 좋겠어. 준호가 곧 돌아올 시간이야. 은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지는 변호사였지만 자신의 이혼 소송은 다른 변호사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혼 소송을 다뤘는데 정작 자신의 이혼은 다른 사람 손에 맡겨야 하다니. 합의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민재의 양육권을 요구했고 은지는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원도 은진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직업도 없고 사회적 무리도 일으켰고 무엇보다 폭력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은지는 아파트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명품 가방들을 팔아서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물건들이 이제는 그저 돈으로만 보였습니다.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로펌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에 검색하면 그녀의 이름과 함께 돌잔치 영상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500원. 한때 연봉 1억을 받던 변호사가 최저 시급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었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주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2명의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라면을 끓여 먹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봐. 돌잔치에서 시어머니 때린 그 변호사. 은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 사람? 요즘 어떻게 됐대? 모르지. 근데 진짜 자업자득 아니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은지는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들은 자신이 그 당사자인 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재고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직무 정지 기간이 끝났지만 은지는 다시 변호사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명성도 인맥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영자를 봤습니다. 영자는 민재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셋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재는 할머니를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그녀는 없었습니다. 은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하고 지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구나.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은진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오랜 시간 잠들지 못하고 후회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은진의 추락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락의 시작은 단 한 번의 폭력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집은 예전과 달리 활기가 넘쳤습니다. 민재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고 준호는 매일 저녁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민재의 아침 식사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6시쯤 민재가 일어나면 부드러운 죽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따라 할 수 있어? 할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니? 함이. 이런 순간들이 영자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손주를 봤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민재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영자는 민재를 유모차에 태우고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오후 3시에는 다시 민재를 데리러 가서 함께 간식을 먹고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물었습니다. 함이 엄마.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재는 가끔씩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일하고 계셔. 나중에 보자.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퇴근하자 영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민재가 엄마 보고 싶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준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은진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민재의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한 달에 한 번 2시간. 그리고 엄마가 함께 계셔야 해. 일주일 후 은지는 영자의 집으로 왔습니다. 6개월 만에 아들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은지는 무릎을 꿇고 민재를 안았습니다. 민재야, 엄마야. 미안해. 영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모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한때 강남 아파트에 살았던 변호사가 이제는 4평짜리 고시원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 은지는 민재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민재는 이제 4살이 되었고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은지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SNS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쳤습니다. 여전히 그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돌잔치 영상, 직장 갑질 영상, 법정 충돌 영상. 2년이 지났지만 인터넷에서는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돌잔치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댓글들이 여전히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저런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한다. 은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모든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지는 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민재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샀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번 돈으로 산 소박한 케이크였습니다. 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왔어? 민재가 기다리고 있어. 거실로 들어가자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은지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셋이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민재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어린이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은진에게는 위안이자 동시에 슬픔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 은지는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 은지는 영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항상 감사합니다. 괜찮아, 민재는 내 아들이니까.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은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손으로 운명을 정한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돌잔치에서의 그 한순간이 만든 평생의 대가였습니다. 한편 영자는 민재의 방으로 가서 잠든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천사처럼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민재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행복하게 자라렴. 영자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